아시겠지만 바이든 행정부까지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엄청난 천문학적인 액수의 자금을 지원하고, 그에 따라서 서방 주요 국가도 함께 우크라이나를 돕는 입장이었는데, 올해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으로 출범을 하면서 모든 틀을 바꿔버리고 바이든 행정부와는 180도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푸틴 대통령이 손을 들어주면서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그런 입장에서 나온 것이. 안녕하세요. 저는 상명대학교 역사 콘텐츠학과 류한수 교수입니다.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과는 여러 차례 만났었는데요. 제 전공 분야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굳이 국가를 따지자면 러시아 현대사인데요. 사실은 러시아 역사만 공부하는 것은 아니고 벨라루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역사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세 나라가 동슬라브인인데, 동슬라브인의 역사 그리고 또 현대사를 연구하고 있고요. 지금 임기가 끝나가고 있지만 한국 슬라브 유라시아 학회 회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4년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최근 전선 상황과 양측 피해 규모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예,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러시아에게 전황이 유리하고 우크라이나에게 전황이 상당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런 전황 분석, 러시아가 승기를 잡았고 우크라이나가 패배의 길로 가고 있다는 분석은 짧으면 6개월 전, 길면 1년 전부터 나오고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군이 사력을 다해서 근근히 버티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군의 방어력이 지금은 거의 파열점에 왔다는 얘기죠. 풍선을 불면은 풍선이 부풀어 오르면서 비닐이 풍선이 껍질이 얇아지는데, 어느 순간 너무 부풀면은 이게 터지는데요. 그런 파열점에 가까이 왔다고 해도 지나칠 말이 아닐 정도로 우크라이나는 불리한 상황에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첫 번째 피해자가 진실이란 말이 있어요. 전쟁 동안에는 모든 사실이 사실은 알아채기 힘들 만큼 서로 어떤 거짓 정보가 난무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목적을 가지고 선전전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아마 분명히 한 전쟁이 끝나고 나서 10년 정도 뒤난 다음에야 아마 양측의 정확한 피해 규모를 알 수 있을 텐데, 간접적으로 추정을 해보면요, 우크라이나 군의 사망자 수는 50만 명을 훨씬 넘고요, 어떤 사람들 100만 명에 가깝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50만 명과 100만 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러시아군의 인명 피해, 그러니까 부상자라든지 이런 거 빼고 전사자만 넣고 보자면 제 생각에는 10만 명은 넘는 것 같고요. 그리고 20만 명은 안 되는 것 같고, 중간쯤, 그러니까 한 12, 13, 14, 15만 명 정도가 전사 피해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부상자를 뺀 전사자만 놓고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영토 요구를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이도록 압박하는 상황에서 서방 국가들은 어떤 입장을 취했나요? 서방 국가라고 하는데, 크게 보면 이제 미국과 서유럽 국가를 말할 텐데, 아시겠지만 바이든 행정부까지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실병력은 파견하지 않았지만 무기라든지 엄청난 천문학적인 액수의 자금을 지원하고, 그에 따라서 서방 주요 국가도 미국과 보조를 맞춰서 함께 우크라이나를 돕는 입장이었는데, 올해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으로 출범을 하면서 트럼프는 완전히 모든 틀을 바꿔버리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모든 노선을 완전히 바꿀까는 또 따져봐야 될 문제겠지만, 확실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와는 180도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완전히 끊지는 않았지만 많이 줄였고요. 그리고 오히려 전쟁을 끝내라는 어떤 그런 압박을 푸틴에게도 가하고 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에게도 더 심하게 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에 반해서 미국은 입장을 바꿨는데, 그에 반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로 상징되는 서방 국가들은 미국과 보조를 맞추지 않더라도 독자적으로라도 우크라이나를 돕겠다. 그래서 반러시아 행보를 취하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는다면 우리라도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면서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지를 표방하고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한때 그 단일 대우를 이뤘던 서방의 어떤 상황이 어그러지면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지금 따로 놀고 있는 상황입니다. 푸틴의 영토 교환 전략이 유럽 안보와 나토의 대응에는 어떤 파장을 미치고 있나요? 글쎄요, 그 푸틴 대통령이 영토 교환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은 뭐 사실 전황이 유리하고 전쟁이나 어떤 전투에서는 지금 확실히 그 승기를 잡았고 전쟁까지도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뭐 영토를 교환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 뭐랄까요, 그런 유혹은 별로 느끼지 않을 듯합니다. 오히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든 간에 전쟁을 빨리 끝내서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은 마음에서 영토를 교환해서라도 양측을 어떻게 보면은 둘 다 만족 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푸틴 대통령에게 더 뭐랄까요, 푸틴 대통령이 손을 들어주면서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그런 입장에서 나온 것이 영토 교환이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크라이나 동부에 도네츠크주라고 하는 그 주가 있고요. 이 주에 그 러시아계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상당히 도네츠크주를 뭐랄까요, 상당히 중시하고 여기를 반드시 차지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도네츠크 주의 그 영토를 100으로 보자면 러시아군이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서쪽 끝 20% 정도는 아직 우크라이나군 손에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도네츠크 주를 완전히 러시아의 소유로 하고, 그다음에 그 다른 그러니까 러시아군의 점령지를 뭐랄까요, 떼서 우크라이나에게 주자. 그러니까 도네츠크 주는 100% 그러니까 러시아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러시아 군이 점령하고 있는 영토에서 일부를 떼다가 러시아에게 주면은 쉽게 말하면 피장파장이 되면서 그 뭐랄까, 어느 쪽도 그 손해를 보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유도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이 그 미국에게는 유리할지 몰라도 우크라이나 나름대로의 불만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러시아, 특히 푸틴 대통령에게도 사실은 별로 탐탁치 않은 제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현될까는 좀 두고 봐야 될 상황입니다. 독일이 최근 재무장과 발트 3국 파병을 선언했는데 이것은 러시아를 의식한 움직임인가요? 그렇죠. 일단 형식적으로는 이 발트의 3국 중에 그 한 국가, 가장 러시아에 그 붙어 있는 국가가 라트비아인지 에스토니아인지 그 리투아니아인지 제가 헷갈리는데, 러시아에 가장 그 붙어 있는 그 발트의 국가가 러시아에게 위협을 느끼고 자체 방어력을 가지고 막으면 제일 좋겠지만, 워낙 그 인구가 적고 군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독일에게 원조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독일에게 원조를 요청해서 독일의 기갑부대가 아예 그 뭐랄까요, 그 발트해 지역에 상주 주둔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 독일의 힘을 빌려서 자국을 러시아의 침공으로부터 막겠다는 것이었는데, 이게 또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독일의 기갑부대, 그러니까 나토의 상당한 전력이 바로 국경 옆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러시아는 소련의 그 소비에트 연방의 그 계승 국가이고, 그리고 이 소련이라든지 러시아인에게는 독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1941년에 나치 독일이 소련을 공격했고요. 그때 소련이 전쟁 4년을 치르면서 어마어마한 인명 피해를 봤거든요. 그래서 군인이 1,000만 명이 죽었고 소련의 민간인이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총 3천만 명이 죽었는데, 결국 전쟁에서 역전을 해서 독일을 점령하면서 승전국이 됐지만, 그 4년 동안의 그 독일과의 싸움에서 너무너무도 많은 인명 피해를 받고 재산 피해를 받기 때문에 독일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심이 있어요. 근데 그런 독일이 다시 재무장을 선언하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아무리 소규모로 하더라도 독일군을 러시아 영토 바로 옆에 둔다는 것은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안보 공포, 여기를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물론 어떤 분들은 아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주변 국가들의 공포심을 자아냈으니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 러시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불과 7, 80년 전에 나라가 거의 거덜나는 피해를 독일로부터 입었는데, 그런 무시무시한 독일이 다시 러시아와 어떤 적경을
국경을 맞대면서 이게 안보 위기가 고조된다는 것은 정말로 신경이 쓰이는 일이고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불길한 징조를 지금 보이고 있죠. 국내 언론이 러시아를 과소평가하고 유럽의 전황을 편파적으로 보도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실제 상황은 우리가 아는 것과 어떻게 다를까요? 예, 지난 그 4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아마 이런 식의 그 논조였죠. 러시아군은 덩치만 컸지 아주 비효율적이고 뭐랄까요, 그 허당 병력과 어떤 그 무기에 비해서 너무너무 전투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싸울 줄 모르는 군대다. 이런 인식이 있었고요. 반면에 우크라이나 군대는 체급은 밀리지만 아주 애국심을 품고 결사항전하면서 러시아군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그리고 서방으로부터 어떤 무기, 효율적인 그 성능이 뛰어난 무기 지원만 받는다면은 러시아군을 압도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그 보도가 지난 3년 넘게 우리나라 지면을 덮고 있었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전쟁,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도덕적, 윤리적인 판단은 별도로 하고 이 전쟁을, 그러니까 이 전쟁이 어느 쪽의 승리로 끝날 것인가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을 압도할 수는 없죠. 근데 러시아군에 관한, 그러니까 러시아란 나라 자체와 러시아 군대에 관한 선입견, 편견이 너무 심해서 러시아군의 실체를 사실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고자 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1년 전일 텐데 이게 영국 국방부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격렬하게 그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참호전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참호전이란 것은 사실은 이 양측의 병사가 맞붙어서 싸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군이 소총과 야전삽을 가지고 우크라이나군과 전투를 하고 있다. 이런 식의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 언론에서 어떻게 받아서 보도를 했냐면 자극적인 기사를 낼 목적으로, 그러니까 조회수를 높이고자 러시아군은 소총도 없이 야전삽만 들고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한다. 왜 그러면 야전삽을 들고 공격을 하느냐? 무기가 모자라서 그렇다. 그 막강하다는 러시아군이 무기조차 변변히 갖추지 못해서 소총도 없이 대포도 없이 그냥 야전삽을 들고 우크라이나를 공격한다는 식의 보도가 나갔고, 그것을 본 한국 독자들과 시민들은 러시아군이 뭐 절대로 이기지 못하겠구나 이런 인식을 받았을 텐데 영국 국방부가 원래 의도한 바는 뭐냐면요, 참호전의 양상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좀 끔찍한 얘기인데 이 참호전에서는 이게 그 맞붙어서 근접해서 싸우기 때문에 총을 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무기가 바로 야전삽이었던 거예요. 야전삽을 가지고 상대편 군인을 이렇게 찍어서 제압하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특히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관한 지식이 있는 분들은 육박전, 참호전에서 러시아군이 그 야전삽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싸웠는지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전통이라든지 그런 상황이 2023년, 2024년 이 전쟁에서 재현이 된 것인데, 그런 맥락을 모르는 한국 기자들이 러시아군을 폄하하고 어떤 뭐랄까요, 군의 어떤 위상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좋게 말하면은 뭐 그러니까 오해에서 비롯된 오보이고, 나쁘게 말하면은 어떤 이게 의도적인 뭐랄까요, 조작 기사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전황에 관한 객관적인 보도를 하지 못했는데, 이것은 러시아군에 관한 뿌리 깊은 폄하, 선입견, 그다음에 편견에 따른 그런 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격렬하게 전투가 벌어지다가 결국은 뭐랄까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앞선 전력을 가진 러시아군이 전투에서 승기를 거두면서 우크라이나 군의 방어선을 차근차근 깨트리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됐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군의 방어선은 거의 뭐 파열 직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러우 전쟁은 결국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를 예측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일단 전황만 놓고 보자면 예전에 또 그런 표현을 저도 썼었고, 저보다 사실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관한 더 뭐랄까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썼었는데 사실은 그 전쟁은 끝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러시아의 승리로 전쟁이 마무리되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반면에 전쟁은 끝났는데 전투는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가 지속되면서 어떻게 하다 보면 일진일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우크라이나군이 약간의 전술적 승리를 거뒀을 때 이 전술적 승리를 부풀려서 마치 우크라이나군에게 엄청난 방어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잘못된 어떤 보도일 수 있고요. 지속적으로 러시아군은 서쪽으로 우크라이나군을 압박하고 있었고 이러한 압박이 효과를 나타내는 시점이 지난 최근에 한 달, 두 달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전선에서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밀리고 있다는 보도가 오히려 서방 언론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형편이죠. 러우 전쟁의 진행 상황과 지금 시점에서 우크라이나 내부 상황은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 뭐 전황에 관한 말씀은 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국내 그러니까 정치 상황을 말씀드릴 텐데 일단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원래는 정치인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희극인 출신으로 드라마에서 국민들의 인기를 얻어가지고 그 인기를 발판 삼아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고 또 기존의 그 우크라이나 정치의 염증을 느끼던 우크라이나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서 대통령이 되었죠. 그래서 사실은 그 정치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엉겁결에 그 대통령이라는 중책에 올랐었는데 이 정치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정치적인 지지 세력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우크라이나의 그 극우 강경주의자 세력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우크라이나의 극우 강경주의 세력을 푸틴 대통령은 바로 네오나치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서방 측과 그 러시아 측 사이에서 어느 쪽도 편들지 않고 중립 노선을 걷겠다는 공약을 해서 표를 얻어서 대통령이 됐는데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중립 노선을 걷지 않고 반러시아 그리고 친서방 정책을 내세우면서 이 우크라이나를 이끌어 나갔고 여기에 큰 불안감 내지는 어떤 반감을 가진 푸틴 대통령이 결국 2022년 2월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가장 극단적인 그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지속이 돼 왔는데 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러시아는 독재 국가 내지 독재 성향의 국가, 권위주의 국가로 자리매김돼 있고 그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권위주의 독재인 러시아에 맞서는 세계의 인권과 자유와 민주주의의 보루라고 인식이 돼 있었는데 실제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물론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떤 평상시의 정치를 완전 다른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데 상당히 힘든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상당히 고압적인 어떤 정책을 폈어요. 그 뭐냐면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친러시아 정치 세력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아예 그냥 친러시아 정치 세력은 다 불법화해서 정당을 다 해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통일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하면서 언론도 통제하기 시작을 했고요.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반발하는 아니면 비판하는 일체의 야당 세력을 철저하게 탄압하는 어떤 그런 입장을 보였고요. 더군다나 원래 헌법에 따라서 지난 한 2년 전에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데 계엄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또 2번이나 대통령 선거를 미뤘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상당히 불만 세력이 있었는데 이들을 상당히 그 힘으로 억누르는 그런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왔죠.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도 권위주의적인 정치인이지만 상황 때문일지는 몰라도 어쨌든 간에 지난 4년 동안에 젤렌스키 대통령도 상당히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더 이제 문제가 불거진 것이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인데 원래부터 우크라이나는 그 부정부패가 심했던 국가였어요. 나라의 어떤 발전 동력이 좀먹을 만큼의 부정부패가 심했었는데 전쟁 동안에 서방과 미국의 어마어마한 자금 지원이
베풀어졌는데 이런 어떤 자금 지원이 전선의 전투력으로 바뀌지 않고 중간에 많이 누수가 됐다고 할까요? 중간에 샜습니다. 그래서 많은 권력자들과 공무원들이 이걸 했었는데 드디어 큰 사건이 터졌죠. 이 부정부패가 상당히 심하다는 어떤 그런 인식은 당연히 다 있었는데 최근에 젤렌스키 대통령의 그 오른팔격인 사람으로 안드리 예르마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드리 예르마크는 원래 그 방송계에 몸담고 있던 사람이었고 희극인이었던 젤렌스키 대통령과 방송을 통해서 서로 알게 되었고 대통령이 된 젤렌스키가 사람들을 구할 때 자기의 친분이 있기 때문에 안드리 예르마크를 발탁을 해서 우리나라로 치자면 대통령실 실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실장이라는 것이 항상 지근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인데 그런 공식적인 권한보다 또 훨씬 더 큰 권력을 행사하면서 이 우크라이나의 국정의 제1인자는 당연히 그 대통령이겠지만 제2인자로서 군림을 해왔어요.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가 정책을 위반하고 시행할 때 항상 그것을 컨트롤하는 입장이 있었는데 이 예르마크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횡령을 했다 이런 의혹을 사고 있었고 이런 측면을 파고들어서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과 대립관계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야당이 공격을 하고 있었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한 4개월, 5개월 전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부패 방지국이라고 하는 사정기관이 자기의 측근, 특히 안드리 예르마크를 조사하는 것을 막으려고 법을 바꾸려고 했는데 그 법을 바꾼다는 어떤 소식에 완전히 그 우크라이나의 일반 시민들과 야당 세력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공격을 해서 결국 그 법을 시행하지 못했거든요. 결국은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안드리 예르마크가 이 사정기관의 조사를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그것이 바로 11월 27일 바로 지난달 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의혹을 받기로는 아마 1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500억 원을 횡령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명백한 증거로 입증이 되면은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방법이 사실은 나는 몰랐다. 사실 내가 신임하던 부하였는데 이 부하가 나 몰래 그런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라고 빠져나갈 수는 있겠지만 설사 그런 식의 그 면피용 행보가 통하더라도 최측근의 부정부패를 막지 못한 책임은 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대통령직을 근근히 유지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엄청난 도덕적, 윤리적 그다음에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과연 지금까지처럼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회의를 품기에 충분한 상황이 됐습니다. 전쟁 초반과 달리 최근 들어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를 외면한다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일단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물러나고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사실 트럼프는 완전히 철저하게 반 바이든이니까요. 동맹국을 위하기보다는 오히려 동맹국을 압박해서 미국의 국익을 뽑아내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게 그런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것을 상당히 안 좋아합니다. 왜 미국도 지금 쉽게 말하면 살기가 어렵고 팍팍하고 위기에 있는데 왜 그런 천문학적인 돈을 우크라이나에 쏟아부어서 이렇게 낭비하느냐. 그리고 러시아와는 친하게 지내는 게 좋다. 이런 식의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입장을 바꿨고요. 서방 국가, 영국, 프랑스, 독일 정도가 그래도 미국을 대신해서 우크라이나의 후경 국가 아니면 큰형님으로서 뒤를 받쳐주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도 국내 사정이 너무 안 좋습니다. 경제가 워낙 지금 피폐해져 있고요. 일반 시민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과연 이 나라가 프랑스가 맞냐, 영국이 맞냐, 독일이 맞냐 싶을 정도로 예전과는 달리 경제 불황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나라의 일반 시민들도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당장 내 주머니가 비고 겨울에 난방할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오들 떨면서 지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돕기 위해서 내가 낸 세금이 나한테 오지 않고 우리나라 빈민에게 가지 않고 우크라이나로 간다는 것이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상황이죠. 그래서
불만 세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영국, 프랑스, 독일이 아니라 나토 회원국, 유럽연합 회원국 중에서 경제력이 떨어지는 국가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뭐랄까요,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겠다. 내지는 러시아와 더 친하게 지내서 러시아로부터 값싼 그 에너지를 수입해서 경제를 살리겠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헝가리 같은 경우도 있고,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루마니아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헝가리 노선을 쫓아서 우크라이나를 돕기보다는 오히려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해서 국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럽의 어떤 단일 대우가 깨져나가고 있고, 그나마 유럽의 핵심 국가로서 우크라이나를 도우려고 하는 세 나라, 영국, 프랑스, 독일도 내부에 심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젤렌스키의 부패, 정치적 무능, 내부 탄압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그래서 저는 어제 외신 하나를 접하고 상당히 좀 놀라기도 하고, 아니면은 좀 제 자랑 같지만은 제가 어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가 실현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일단 제가 한번 메모를 해왔는데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영국에 그 타임스라고 하는 정론지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뭐 4대 일간지 뭐 이렇게 표현하듯이 영국에서도 공신력이 있는 그 정론지가 한 5개, 6개가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신문이거든요. 근데 이 타임스가 일요일에 내는 일요판이 썬데이 타임스인데요. 여기서 그 11월 30일, 그러니까 불과 하루 이틀 전에 기사가 떴는데요. 기사 제목을 우리말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젤렌스키의 생존 투쟁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개인적이다, 그러니까 퍼스널하다, 이렇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 부제가, 이게 그 타이틀이고요. 그 타이틀에 부제가 달렸는데, 부제가 가장 신임하던 측근을 부패 추문으로 잃고, 여기서 말하는 가장 신임하던 측근은 안드리 예르마크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전략에 관한 의문이 커진 뒤에,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게 그 잘못된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전황이 불리하고 전투에서 계속 밀리고 있고 아예 전쟁 자체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어떤 그 뭐랄까 의심을 사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디펙션의 전망에 직면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디펙션이란 말은 영어 사전을 찾아보시면 디펙트라고 하는 동사가 자기 나라를 등지고 다른 나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크라이나를 지키고 떠나지 말아야 되겠죠.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나마 지금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2022년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공격할 때 수도를 떠나지 않고 망명하지 않고 계속 수도에 남아서 항전 의지를 북돋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국민 사이에서 신임을 얻었고, 거기서 얻은 카리스마를 가지고 지금까지 버텨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젤렌스키가 지금 디펙션의 어떤 전망에 직면해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디펙트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가 디펙션이고, 이걸 우리말로 옮기면 해외 도주, 망명, 그다음에 도피, 이렇게 번역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2024년 아니면 올해 내내 러시아 측에서 계속해서 어떤 그 주장을 해왔냐면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해외로 망명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언론과 우크라이나 언론에서 무슨 소리냐, 그럴 리는 없다. 그리고 이것은 그러니까 러시아의 전형적인 어떤 선전전이다. 우크라이나의 어떤 민심을 교란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거짓 그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라는 식으로 반박을 해왔는데, 지금 서방 언론에서, 그것도 타블로드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식의 어떤 공신력이 없는 신문이 아니라 정론지에 해당하는 썬데이 타임스에서 이 디펙션, 즉 젤렌스키 대통령이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제목을 뽑았다고 했을 때 이것이 어떤 의혹으로 끝나는 수준이 아니라 서방에서도 그럴 가능성을 이미 점치고 있고,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에 대한 어떤 뭐랄까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아예 이런 상황이 없다고 하면은 이 서방 언론에서 이런 그 보도를 하지
않았을 텐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 공신력 있는 썬데이 타임스에서 디펙션이라고 하는 단어로 젤렌스키 대통령의 해외 도피를 거론한다는 자체가 얼마만큼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뭐 영국으로 도피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영국으로 도피하는 것은 그만큼 영국이 지금까지 그 젤렌스키 대통령의 후견인 노릇을 해왔기 때문에 만약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해외 도피를 한다면 영국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다는 얘기죠. 더 사정을 지켜봐야 될 것이고 과연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인데 4년 전에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영웅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과연 그런 행보를 하겠느냐 또 따져봐야 되고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젤렌스키의 위기 국면이 얼마나 깊은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장기화로 우크라이나의 내부 분열이나 정치 불안정이 커지고 있는데 전쟁 수행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이것은 뭐 상식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생각할 수 있겠죠. 단일 대우로 갇혀서 똘똘 뭉쳐서 싸워도 지금 쉽지 않을 판인데 내부에서 이렇게 갈라지고 분열되고 그리고 국가 지도부가 뭐랄까요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 전선에 있는 병사들이 싸울 어떤 의지를 잃어버리겠죠.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까지 어렵게 근근히 버텨왔는데 한순간에 무너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겠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안드리 예르마크는 하나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요. 엄청나게 여러 분야에서 그리고 또 많은 층위의 어떤 권력자들이 이 부정부패를 일삼아 왔던 것이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국가 지도부가 쉽게 말하면은 공익보다는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면서 부정부패를 저질렀으니 저 나라가 쉽게 말하면 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지만요. 또 달리 좀 더 냉소적인 입장에서 또 보자면은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전쟁에 지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의 부정부패가 생겨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부패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망한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망하기 때문에 그런 부정부패가 일어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냉소적이고 시니컬한 어떤 평론일 수 있지만 그런 것이 가짜 뉴스다 아니면 이것은 뭐 우크라이나를 욕보이려는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비난이다 이렇게만은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우크라이나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내부 부정부패 논란과 정치적 분열이 우크라이나의 국제적 신뢰나 지원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할 수 있을까요? 예, 정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의 지원을 해왔죠. 그래서 뭐 무기 지원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은 이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경제가 거덜난 상황에서 국토의 상당 부분을 뺏겼고요. 국토의 상당 부분이 20%에 해당할지라도 이게 우크라이나의 가장 산업 밀집 지역이거든요. 여기를 뺏긴 상황이었고요. 더군다나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주력 수출 품목이 바로 곡물인데 이 곡물 수출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은 국가 재정이 거의 바닥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은 바로 서방과 미국으로부터 받는 자금 지원이었습니다. 그 자금 지원을 가지고 군인들한테 수당도 주고 공무원한테 월급도 주고 노인들에게 연금을 지불해 왔는데 만약에 그런 지원이 끊긴다고 하면은 아예 국가 운영이 사실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체 붕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외국에서 보내주는 이 자금 지원이 우크라이나 생존에 중요한데 영국, 프랑스, 독일이 아무리 우크라이나를 돕고 싶어도 그런 식으로 100을 지원하는데 전선에는 10이 가고 이런 식으로 다 중간에 솔솔 세면은 누가 보더라도 돈을 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것이고요. 더더군다나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를 돕는 자기 나라 정부의 어떤 반감을 가지고 있는 시민, 프랑스 시민, 독일 시민들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엄청나게 정치적 위기에 몰려 있고요. 보수당 정부가 물러서고 들어섰던 영국의 노동당 정부 총리도 지금 상당히 위기에 빠져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아예 집권 연정이 깨지고
이렇게 독일 대한당이라고 하나요? 독일 대한당 어떤 사람들은 뭐 극우 정권, 극우 세력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급진 우파라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급진 우파가 아예 그 최대 득표를 해서 최대 다수 정당이 돼서 정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 뭐랄까요, 이 국민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는데 그런 상황을 모른 채 하고 우크라이나에 돈을 그 지원을 계속했다가는 이 세 나라에서 한꺼번에 정권이 교체될 수 있는 상황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크라이나를 돕는 영국, 프랑스, 독일도 사실은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하다가 아예 자기의 정권까지도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과연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우크라이나의 지원이 앞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회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